일본 학교에서 한글이 발견됐습니다. 교사들은 분노했고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가 이걸 허용했느냐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일본 교육 현장에서 외국 문자를 쓰는 학생들이 등장한 겁니다. 교육위원회는 즉각 전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그 결정은 오히려 교실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적은 추락했고 학생들은 말없이 노트를 덮었으며 교사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학교가 왜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밀려왔는가? 그리고 왜 학생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글을 버리지 않았는가? 지금부터 일본 교육의 금기를 건드린 충격의 사건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교육위원회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한 전직 교육관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문자 교육이야말로 국가의 기초라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한자를 정확하게 읽고 쓰는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태도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믿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후배 교사들에게 학생 지도를 부탁할 때도 저는 늘 한자를 소홀히 하면 사고가 가벼워진다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다소 과한 표현이었을지 모르지만 제 세대에게 글자는 그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낯선 보고서를 받은 것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쿄 서부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문서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문자인 한글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대중문화의 영향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말미에 적힌 한 문장이 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한글이 펜 활동이 아니라 실제 수업 필기와 시험 대비 정리, 심지어 모의고사 해설 메모에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복도와 계단, 도서관 입구, 교실 앞쪽까지 여러 공간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손에 쥔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광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화면을 바라보니 제가 평생 지켜온 한자가 아니라 간단한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한글이 자연스럽게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손놀림은 매끄러웠고 표정에는 긴장보다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낯설고 묘한 위화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교무실에서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자 상황의 배경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학생들의 한자 능력이 눈에 띄게 불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손이 멈추고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자동 변환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한자를 잘못 선택하면 시험에서 감점으로 이어지니 아이들은 글자를 쓰는 과정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긴 문장을 작성해야 하는 과제나 논술형 문제에서는 그 두려움이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생각은 떠오르는데 어떤 한자를 써야 하는지 떠올리지 못해 문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음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고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은 한글을 메모 도구로 선택했습니다. 교사들에 따르면 수학풀이의 단계, 역사 서술의 구조, 시험 전략 같은 중요한 내용을 한글로 정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쉽게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문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일본어와 한자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미 교내 한글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 학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가치관에 따르면 교육 현장은 어느 정도의 긴장과 규범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켠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이해하려는 감정이 잠시 스쳤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일본 교육의 틀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손녀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마음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던 손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도 한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할 일, 시험 준비 계획, 할아버지의 병원 예약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장은 간결했고 생각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손녀는 한글을 사용하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머릿속에서 흩어지는 생각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설명은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하는 것은 글자의 형태인지 아니면 익숙한 방식에 대한 집착인지, 한자를 중심으로 세워온 교육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부담과 두려움을 외면해도 되는지,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마음 편히 생각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 안에서 조용히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글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외국 문자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일본 교육이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를 묻는 첫 번째 균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균열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한글 사용을 제한하는 잠정 지침을 의결한 뒤 문서는 곧바로 각 학교로 전달되었습니다. 문서에는 교내 수업, 시험, 공식 기록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이 방침이 정해질 때 저는 큰 이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문자 교육을 지켜온 입장에서 우선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결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충분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침이 내려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학교로부터 추가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와 달리 필기를 주저하고 서술형 문제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글을 사용해 메모하던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금지로 인해 정리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교사들은 교무실에서 학생들의 표정이 하루가 다르게 굳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들을 읽으면서 규범을 세우는 일과 그 규범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학교를 찾았을 때 교정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수업종이 울리면 학생들은 교실로 들어가고 복도에는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문제를 적고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학생들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트 위에는 문장 중간에서 멈춘 흔적이 여러 줄 남아 있었고 한자를 적기 전에 연필 끝이 오래 머무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손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교무실에서 교사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한글 사용을 금지한 이후 학생들이 한자를 의식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각을 먼저 떠올린 뒤 글자로 옮기는 순서가 아니라 글자를 틀리지 않기 위해 생각을 멈추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하던 요약 노트를 거의 만들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기록 행위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한글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변화의 충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을 둘러보던 중 한쪽 구석에 조용히 모여있는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무엇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피켓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쥔 작은 종이 몇 장만이 그들의 의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일본어로 다시 적은 메모들이 있었고 일부 모서리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지워진 한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지 조치 이후 학생들은 한글로 정리해 두었던 내용을 일본어로 옮겨 적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학교의 지침을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은 이 상황을 비교적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도 새로운 규범에 익숙해질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본 학생들의 표정은 그보다 더 복잡해 보였습니다.
한자를 통해 전통을 지키는 일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 사이에는 분명한 긴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장은 교실의 공기, 교무실의 대화, 운동장 구석의 침묵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교정을 떠나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사용을 막는 결정은 분명 전통을 수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자발성을 함께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규범을 세우는 속도가 현실을 이해하는 속도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금지 조치는 단지 문자 하나를 둘러싼 지침이 아니라 일본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글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된 후 학교 측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상담 요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직원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의 불안이 가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영향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저는 학부모 상담 일정 일부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제 체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 들어섰을 때 몇몇 학부모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 또래이거나 조금 젊은 세대였으며 일본어와 한자 교육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통적 기준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정 속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혼란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상담에 나선 한 아버지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 딸이 최근 필기를 다시 일본어로 옮기면서 지나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성실하게 공부하던 아이였지만 글자를 틀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각을 적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아들이 시험 대비 노트를 만들지 못하게 된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한글로 정리하던 내용을 금지한 뒤부터 아이가 메모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한자를 정확하게 쓰는 데 집중하다 보니 사고의 흐름이 오히려 방해를 받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말 속에서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교육 행정이 생각하는 질서와 학생들이 직접 겪는 어려움 사이에는 결코 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이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은 전통적 문자 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글 사용을 무조건 허용하자는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학생들이 무리하게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규범은 지켜야 하지만 변화의 속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들으며 저는 교육이 단순히 지침을 만드는 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규범은 학습자와 함께 움직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작은 수정이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저는 교정 한쪽 벤치에서 잠시 자리를 지키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 건물을 오가며 하루 일과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각자의 걸음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책임감 속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학부모들은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누군가의 단순한 선택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문제라는 판단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길에 저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전통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익숙함을 잃지 않기 위한 또 다른 방어선에 불과한가? 교육 현장에서 변화는 언제나 부담을 동반하지만 그 부담이 누구에게 더 무겁게 쏠리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행정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한글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문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이후 저는 학교 내부의 논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교사 회의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교직 생활을 이어온 베테랑 교사들과 최근에 부임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관점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규정과 규율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교사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발언한 분은 일본어 교사로 30년 가까이 문해 교육을 담당해 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한글 사용 금지 조치가 교육 현장의 질서를 되찾는 데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문자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일본어 교육의 핵심이며 외국 문자를 교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학습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에는 세대가 공유해온 교육관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교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최근 학생들의 학습 양상을 분석한 자료를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자료에는 금지 조치 이후 학생들의 서술형 문항 정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자를 적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필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학습 태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 관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오가는 동안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전통과 현실, 규범과 실제의 간극이 교사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긴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스스로도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육 행정에 몸담아온 제게 전통적 문자 교육의 중요성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의 속도를 외면한 채 규범만을 강조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사고 표현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 교사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금지 조치 이후 일부 학생들이 교실 뒤편에서 쉬는 시간마다 조용히 한글 메모를 지우고 다시 일본어로 적어 넣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편한 학습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갈등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일탈이 아니라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는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중견 교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을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교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일본어 교육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사고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규범과 변화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는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축구공을 나누어 차며 잠시 웃음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그 편안한 장면 속에서도 낮 동안 교실을 지배했던 긴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을 더욱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규범의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변화의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이 동반될 때 비로소 온전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한글 사용 금지 조치가 만들어낸 갈등은 이제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교육적 판단의 본질을 묻는 질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교사회의 이후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생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의 입장에서 면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글 사용 금지 조치는 성인이 결정한 행정적 조치였지만 실제로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주체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학생 대표 3명이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예의 바르고 침착했으며
감정적인 거부감이나 불만을 앞세우지 않으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면담은 담당 교사의 간단한 안내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대표 중 첫 번째로 발언한 학생은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한글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학습 시간과 정리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 대비 과정에서 자신이 떠올린 생각을 그대로 적기 어렵게 되었다는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유행이나 취향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해 선택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고 학습 과정 전반에서 겪는 실제 난관을 솔직하게 전달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남학생으로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자를 정확하게 입력하거나 적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주저함이 문제 풀이의 흐름을 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풀이 과정을 한글로 간단하게 정리한 뒤 일본어로 재구성해 제출했지만 금지 조치 이후 그러한 중간 단계가 사라지면서 사고의 전개가 매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행정적인 규범이 실제 학습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학생은 1학년이었고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였음에도 침착하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사용한다고 해서 일본어에 대한 애정이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어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잠시 한글을 거치는 것일 뿐이며 자신에게는 그 방식이 학습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예상 밖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글 사용이 일본어 교육을 위협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만 사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본어를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조도구를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면담 동안 학생들은 한글 사용을 다시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폭넓게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어기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맞는 학습 방식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불안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침착하고 성실한 자세에서 이번 사안이 단순히 문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고하고 표현하는가에 대한 문제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저는 회의실 창을 통해 교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빛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방을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평범해 보였지만 저는 그 평범함 뒤에 자리한 복잡한 갈등과 조용한 압박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학생 대표들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었고 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만으로는 학생들의 실제 학습 현실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 대표와의 면담 이후 저는 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교육위원회 내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안을 단순히 학교 단위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간 점검 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 내부는 오랜 시간 행정 업무를 경험한 중견 인사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유행이나 세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차분하게 정리하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왜 중요한지 설명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회의는 위원장님의 개회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은 현재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담당 부서장이 최근 학교들에서 보고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금지 조치 이후 학생들의 필기 속도 저하, 서술형 평가의 평균 점수 하락,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수치와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금지 조치가 오히려 교실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은 회의실 내부에 복잡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발언 순서가 되었을 때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조용히 공유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이유가 일본어에 대한 반감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글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생긴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규칙을 따르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의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발언에 대한 반응은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전통적 문해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온 몇몇 위원은 한글 사용이 학습 도구로 자리 잡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어와 한자의 구조가 문화적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일본의 언어 정체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상황과는 별개로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위원들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변화에 보다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자는 분명 중요한 문자 체계이지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를 조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지나치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특히 젊은 세대를 지도하며 실제 현장을 자주 방문하는 위원들 사이에서 강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회의는 점점 격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은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학생들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한자를 쓰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조 정책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규범을 단단히 지키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혼란을 낳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고 도구로서의 한글 사용이 학습 과정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외국 문자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교육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재차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며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교육 행정에 종사하면서 전통적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실을 직접 보았고 학생들의 말을 들었으며 학부모들의 걱정을 확인한 이상 단순한 규범의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규범을 유지하는 일과 현실적 학습 환경을 조정하는 일 사이에는 날카로운 균형점이 존재했습니다. 그 균형이 무너질 때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위원장님은 잠정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집하기 위한 TF팀 구성 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양쪽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려는 절충적 방식이었고 갈등을 즉시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판단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나치게 신중해 보이면서도 지금의 복잡한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겨울 바람이 회의실의 긴장을 그대로 끌고 나온 듯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교육 행정이 지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이번 사안은 그 무게를 더욱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일과 변화에 대응하는 일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그 결정이 학생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 내부에서 논의가 깊어지던 즈음, 저는 다시 한번 현장을 직접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상 위의 보고서와 회의 자료만으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실제 변화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학생들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조정하여 몇몇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점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학교는 금지 조치 이전부터 한글 사용 사례가 비교적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교사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교사들은 최근 들어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며 과거보다 사소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한자는 물론 일본어 학습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적 문자 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와 달리 오히려 학생들의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위축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업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문장을 적고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학생들은 노트를 조심스레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이 한자를 적기 전에 오래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어지고 실수를 피하려는 의식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한자 오탈자조차 지적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퍼져 있었고 그 부담은 수업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몇몇 학생이 조용히 모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금지 조치로 인해 한글 메모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교과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교과서 구석에 일본어로 바꿔 쓴 문장 옆에 연필로 아주 작게 한글 흔적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규칙을 어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을 억지로 바꾸지 못하는 몸의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현장의 갈등이 예상보다 훨씬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와 교사들에게 이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교사는 학생들이 불안감이 커질수록 오히려 일본어 문장 구성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장을 작성하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표현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나치게 느끼는 바람에 전체적인 글쓰기 능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사의 말을 들으며 단순한 금지 정책만으로는 학생들의 사고 체계까지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학교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금지 조치 이후 오히려 한자를 더 철저하게 암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긍정적 변화라기보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과도한 반응처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방대한 양의 한자를 암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목격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교사가 설명하는 동안에도 사전에 나오는 한자 예문을 계속 베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학습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불안감을 숨기기 위한 방어적인 태도였습니다. 학교 관리자와의 면담에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금지 조치 이후 상담실을 찾는 학생 수가 증가했고 특히 자신이 글자를 자주 틀린다는 이유로 위축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능력 자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심리에 직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는 교과서를 펼쳐들고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에는 일본어로 다시 작성한 문장들과 함께 흐릿하게 지워진 한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적었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우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방식과 행정 지침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길, 저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여러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나 수치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의 미세한 표정, 교사들의 숨겨진 고민, 그리고 교실 곳곳에 스며든 불안의 분위기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금지 조치는 분명 전통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장 점검을 모두 마친 뒤 저는 며칠 동안 보고서와 기록들을 다시 모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의 흔들린 필기 흔적이 떠오르게 만드는 메모와 교사들이 남긴 조용한 호소, 심리 상담 기록까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안을 단순히 금지와 허용이라는 두 갈래의 선택으로 좁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는 그 질문을 계속 되뇌며 보고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번 결론은 교육 행정의 범위를 넘어 학생들의 삶과 정체성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열린 최종 회의는 유난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은 먼저 지난 몇 주 동안 각 위원의 조사 내용과 현장 보고가 충분히 공유되었다고 말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 테이블을 둘러싼 각 인물의 표정에는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찬성 측 위원들은 여전히 일본어 문해의 전통적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학교는 국가의 언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며 외국 문자의 비중이 커지면 정체성 교육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어렵다고 해서 기본 체계를 수정하는 방식은 장기적 기준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언어는 단지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지탱하는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 역시 날카로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학습 방식이 단절되면서 학업 성취도 전반이 하락하고 있다는 현장의 보고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금지 조치는 착실함을 만들기보다 억압된 긴장을 만들었고 한글 사용 자체가 일본어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 정리의 중간 단계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학생들의 실제 행동과 심리 변화에 근거한 것이었기에 단지 감정적 호소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논쟁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고, 때로는 모두가 조용히 자료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차례가 왔을 때 현장에서 보았던 작은 순간들을 설명했습니다. 교실 뒤편의 조심스러운 필기 흔적, 지워지지 않은 흔들린 글씨들, 상담실에서 털어놓은 학생들의 불안, 교사들의 무거운 눈빛,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규정문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는 풍경들이었습니다. 저는 규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오랜 경론 끝에 위원장님은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지 조치를 즉시 철회하지는 않되 일부 상황에 한해 한글 사용을 보조도구로 허용하는 개선안을 도입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즉, 사고 정리나 초안 작성 단계에서는 한글 메모를 허용하되 공식 제출물은 기존대로 일본어로 적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균형점이자 변화에 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결정이 발표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완전히 반대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전통은 지켜졌고 학생들의 현실도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저는 이 결론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최소한 학생들에게 숨을 돌릴 틈을 주는 선택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뒤 저는 늦은 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가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교실 몇 곳이 보였고 그 안에서는 교사들이 다음 수업 준비를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위에 교육 행정의 결정이 얹히는 것임을 조금 더 깊이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두운 운동장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규범과 변화는 결코 쉽게 조화되지 않지만 교육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교를 나서자 겨울바람이 천천히 귓가를 스쳤습니다. 나는 이번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하는 첫 단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고 교사들은 그 곁을 지킬 것이며 행정은 그 변화를 늦게나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오늘의 결정은 작은 흔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흔적이 학생들의 생각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며 교육이 다시 사람의 흐름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조용히 바랐습니다.